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동떨어져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의한 결과를 보더라도 무엇이든 혼자 사는 사람보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렁더울렁 사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과 어울려 잘 지내고 싶어도 성격이 활달하지 않거나 소심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거나 상대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기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공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감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배려하며 더불어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해봐야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생각의 폭도 넓어진다고요.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아닌 이상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에 비슷한 평수에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럴 때 가장 좋은 대안은 책입니다. 책은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설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배경과 성격을 통해서 평소에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말투, 배경에 따라 변화되는 사람들의 태도 등을 읽을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박지연 작가님의 참 괜찮은 태도는 간접 경험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박지연 작가님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의 비디오 저널리스트로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을 3일 동안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밀한 부분을 잡아내서 카메라에 담고 인터뷰를 하면서 작가님은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해답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배운 묵직하고 단단한 삶의 태도 덕분에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타인의 삶을 부러워했던 순간들을 흔들리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하고 계시는 작가님은 지금까지 만난 분들을 기류의 철학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왜 기류의 철학자로 부르는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작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마음을 나눠준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고 타인에게 상처받을까봐 세웠던 벽을 허물고 그냥 한번 사람을 믿어보고 싶어졌다. 20대에는 세상도 사람도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일을 하며 내가 미처 몰랐던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생각보다 내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속내를 알게 되자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억울한 일들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내게 날을 세우더라도 예전처럼 겁을 집어먹고 움츠러들기보다 그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또 어떤 오해나 편견에 휩싸여 있는 건 아닐까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진심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걸 알았을 때는 마음이 아팠고, 나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그때그때 표현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작가님이 15년 넘게 카메라를 들고 국내외 곳곳을 누비면서 만난 사람들은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암투병으로 아내와 함께 시골에서 사는 부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집을 들어가지 못하는 의사, 남편과 친구를 죽이고 자수해서 형무소 생활을 하고 있는 죄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 등. 작가님은 그들을 만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만이라도 간절히 살고 싶은 하루라는 것을 알았고, 아무 생각 없이 마시던 물 한 잔이 누군가는 목이 말라도 몸의 고통 때문에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무소에서 죄수들과 3일을 보내면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웃고 농담하고 평범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살인, 폭행 등의 중형으로 형무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에게 배운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을 헤매고 있거나 자신이 너무 싫어 못 견디겠거나 위로가 필요한데 마음 둘 곳이 없어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삶들 가운데 그 어떤 것이든 당신이 읽고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요. 내가 참 부끄러웠던 순간.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물리치료실. 한 아이가 매트 위에 엎드려 누워 있다가 고개를 드는 것으로 시작해 상반신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연습 중이다. 1번, 2번, 10번. 땀을 흘리며 애써보지만 맘처럼 쉽지 않다. 100번이라는 숫자를 채운다고 혹은 하루 몇 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그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순간 원하는 동작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끝내 그 동작을 못할 수도 있다. 아이는 11살인데 근육병을 앓고 있다. 팔과 다리 등의 근력이 저하되어 물건을 들거나 걷는 것이 어려워지고 결국 보행장애를 겪게 되는 병이다. 유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희귀병이고 완치 확률도 매우 낮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노릇. 한번 일어나려고 해도 다양한 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혼자 일어날 수 없어 치료사의 도움까지 받아 겨우 나와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아이가 말했다. 장애에 대해 처음에 불편하고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만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언젠가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다음 치료를 위해 치료사의 부축을 받아 매트 위로 이동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은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재활 전문 어린이 공공병원이다. 다른 민간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자기 차례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다. 물리치료실에서는 선천적 장애로 아주 간단한 행동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다양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무릎을 펴고 고개를 드는 일상적인 동작에도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 어떤 아이는 헉헉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뭐가 잘 안 되는지 짜증을 내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다가 다시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다. 치료사들은 아이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지켜보면서도 연신 다시를 외쳤다. 지금 당장 마음 아픈 건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아이가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면 힘들더라도 계속 동작을 반복하고 연습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엄격하게 이끌어줘야 한다는 거죠. 아이가 아파한다고
마음 약해져서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 아이는 결국 혼자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게 될 테니까요. 알고 보니 그녀의 아들도 선천적인 근육병을 가지고 태어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치료를 받고 있었다. 치료사가 아닌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처럼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아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궁금했다. 사실 마음을 비운 상태예요. 저희 아이의 한계를 알기 때문이죠.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른 아이들이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걸 보면 기쁘고 저희 아이가 더 나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잠시 후 복도에 있는 그녀의 아들을 만났다. 더 어릴 적에는 왜 하필 자신이 아픈 건지 속상하고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키가 더 크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키가 더 커지면 자신을 부축해야 할 엄마가 더 힘들어질까봐 우유도 잘 먹지 않는다고 했다. 그 후로도 아들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엄마는 또 다른 아이에게 다시라고 외쳤고 엄마가 힘들까봐 우유도 조심하는 아들은 땀을 흘리며 재활훈련을 열심히 받았다. 잠시 후 한쪽 매트에서 한 아이가 치료를 받았다. 많아야 서너 살쯤 되었을까? 아이는 엎드려 누운 채로 목을 가누고 고개를 들어 앞을 보는 동작을 반복 연습하고 있었다. 양팔로 매트를 짚고 얼마나 힘을 주는지 부들부들 온몸이 떨릴 정도로 끙끙댔다. 아이는 아까와 비슷한 높이까지 고개를 들었다가 치료사가 조금만 더라고 말하자 어떻게든 고개를 더 올려보려고 애쓰다가 안 되겠는지 다시 매트로 고개를 떨궜다. 그 과정은 계속 이어졌고 아이의 고개는 비슷한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아이는 왜 저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까? 왜 잘 올라가지도 않는 고개를 좀 더 젖히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양팔로 매트를 밀어내고 있을까? 힘들면 그냥 엎드려 있어도 되는데 왜 연습을 멈추지 않는 걸까? 언젠가 한 선배네 집에 갔다 본 아기가 떠올랐다. 아기는 걸음마를 하기 위해 섰다가 뒤로 넘어져 엉엉 울었지만 또다시 일어나 한 발짝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 힘들면 안 해도 될 텐데 아기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도 분명 그런 시절을 거쳐왔을 것이다. 기어다니던 아기가 단번에 일어나 혼자 걷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넘어졌을 테고 무릎이 깨지기라도 하면 아프고 서러워 엉엉 울며 엄마를 찾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몸을 움직여 어떻게든 혼자 걸어보려고 노력했으니까 결국 걷는데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는 그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다. 무수히 넘어졌기에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것이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터인가 넘어질까봐 두렵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면 왠지 피하고 싶고 상처 입을까봐 겁이 난다. 좀 넘어지면 어때? 라고 생각하며 씩씩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던 용기는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 왜 뭐든 하기도 전에 지레 겁부터 먹게 된 걸까? 아이는 또다시 고개를 젖히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물론 치료사의 말처럼 고개를 완전히 들어 앞을 쳐다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이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치료사가 조금만 더라고 하면 그에 맞춰 온 힘을 다해 고개를 젖힐 뿐이다. 순간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일본의 소설가 마루야마 겐지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최후의 최후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려 발버둥치는 자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없이 나약하고 일평생 엄살만 부리다가 죽는 사람을 사이비 산자라고 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쏟아내고 부드러운 말만 듣고 싶어하고 사실은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핑곗거리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를 보면서 나도 어쩌면 사이비 산자가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누구나 한두 가지씩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데 나 혼자 힘든 척, 조금만 힘들어도 투정을 부리고 엄살을 떤 건 아닐까? 그 순간에도 어떻게든 고개를 들어 앞을 보려고 애쓰는 아이를 보며, 그리고 아이에게 조금만 더라고 말하는 치료사를 보며 나의 부끄러움은 좀처럼 가실 줄을 몰랐다. 그것은 나의 오해일 수도 있다. 자갈치 시장을 촬영할 때였다. 추운 겨울 물기에 질퍽거리는 좁은 통로 양쪽에 깔린 좌판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연신 손님을 부르는 할머니들의 손짓. 사정없이 생선을 손질하는 할머니의 굳은 살 베긴 손에서 억세게 살아온 세월이 느껴졌다. 문득 늘 보던 통로에서가 아닌 시장 할머니들이 앉은 자리에서 보이는 시장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한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할머니가 앉아있던 낮은 의자에 앉아봤다. 통로에서 단지 몇 걸음 옮겼을 뿐인데 할머니의 시선에서 바라본 시장은 참으로 달랐다. 의자에 앉아서 보니 내 앞 좌판 위로 그득한 오늘 팔아야 할 생선들과 그 앞을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리고 건너편 좌판의 생선들과 그것을 팔기 위해 앉아있는 할머니들이 보였다. 그들은 무심한 듯 보였지만 손님이 지나갈 때마다 시선은 온통 손님에게로 쏠려 있었다. 그러다 한 손님이 내 앞 좌판에 관심을 보이자 그들의 표정에 언뜻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잠시 앉아 있었을 뿐인데도 나도 모르게 바쁜 듯 지나쳐가는 손님을 보면 아쉽고 혹시나 관심을 보이는 손님이 있으면 기대를 품게 되었다. 그 전에 셀 수 없이 많이 찾았던 시장에서 나를 보는 시장 상인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싶었다. 이렇게 몇 걸음 차이일 뿐인데 그 자리에 앉아보는 경험만으로도 그전엔 전혀 안 보이던 타인의 입장이 보일 때가 있다. 병원을 촬영할 때도 그랬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하루 종일 따라다녀 보면 흰 가운이 보일 때마다 따라오는 시선들이 느껴진다. 표정 하나, 단어 하나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시선 말이다. 외래 진료실. 한 환자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5분 내외. 그 몇 분 안에 현재 상태와 증상, 병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때로는 생과 사에 관련된 무거운 대화들도 오고 간다. 그렇게 진료를 마친 환자가 나가고 다음 환자가 들어오기 전 의사는 짧은 시간 안에 얼른 차트를 짚어봐야 된다. 집중, 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보통 외래 진료가 끝나면 녹초가 되고 만다. 그처럼 의사의 입장에서 일상을 함께 해보니 환자로 왔을 때와는 다른 것들이 보였다. 예전에는 밥 먹을 때마저 국그릇을 손에 들고 숟가락으로 밥을 입에 넣으면서도 눈으로 손님을 쫓는, 그래서 어떻게든 생선 하나라도 팔아보겠다고 손님을 붙잡고 안 놔주는 시장 할머니들을 보면 뭐 저렇게까지 억척스러울까 싶고 붙잡히면 어떡하지 하며 시장 할머니들의 눈을 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아보니 나 또한 손님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간절해졌다. 그래서일까? 그 이후로 시장에서 억척스러운 할머니한테 붙들려 거의 생선을 강매당하다시피 한 적이 가끔 있었는데 그리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안 살 것을 사거나 너무 많이 사면 조금 곤란하긴 했지만 매일 그런 것도 아닌데 하면서 웃어넘길 여유도 가지게 되었다. 의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불안한 마음에 거듭 질문을 하는 환자의 말을 단호하게 끊고 다음 환자 차트를 보는 의사가 냉정하게만 보였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줄지어 기다리는 환자들을 다 볼 수 없는 의사의 입장이 되어보니 때론 냉정함이 다수를 위한 현명한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빠른 속도로 진료를 마치던 의사에게 품었던 서운함이 나의 오해에서 비롯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상대의 사정에 대해 알 수는 없다. 상대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모른 채 그저 내 앞에서 보이는 행동과 말 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은 상대의 진심을 오해하기도 하고 나의 진심 또한 상대에게 닿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일을 하며 내가 미처 몰랐던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생각보다 내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속내를 알게 되자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억울한 일들이 훨씬 줄어들었다. 얼마 전 방영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 염창이가 이기적인 직장 선배 때문에 극도의 분노를 느꼈던 날, 가뜩이나 화가 나서 죽겠는데 돈을 찾으러 간 ATM 기기 부스에 사람들이 한가득이다. 무더위에 땀이 비 오듯 흐르는데 줄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생각한다. 한 놈만 걸려봐라.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차례가 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곧 타야 될 버스가 오는데 먼저 돈을 뽑으면 안 되겠냐고 한다. 그는 성질이 폭발하려 했지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며 양보를 한다. 그런데 잠시 뒤 씩씩거리며 현금 지급기 앞에 섰을 때 우연히 앞 아저씨의 사라지지 않은 통장 상태를 보게 된다. 아저씨가 통장 잔액이 부족해 5만 원도 인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생각했다. 양보하길 잘했다고. 아저씨가 돈도 찾지 못했는데 버스마저 놓쳤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그러면서 자신의 팔자는 여러 사람을 촉촉하게 적시는 가랑비 같다고 정의를 내리면서 스스로를 위안한다. 만약 아저씨의 통장 잔액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왜 이렇게 세상에 염치를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냐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통장 잔액의 진실을 통해 그 일은 사정이 딱한 사람에게 선의를 베푼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니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날 때 그에게 내가 모를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나의 오해나 착각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분명히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마주한 사람이 오늘 하루 내 앞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적게든 크게든 연결돼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의 여유와 선의로 대한 것이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세상이 덜 삭막해지지 않을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한 까닭. 9살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 아이가 있었다. 의사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들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했다. 눈이 안 보이더라도 피아노를 배워두면 나중에 음악 선생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점자로 된 참고서가 없을 때는 손수 점자책을 만들어가며 아들을 공부시켰다. 하지만 1980년대 초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이 대학을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학들이 원서조차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찍이 배우기 시작한 피아노 덕분에 기회가 생겼다. 미국에 공연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한 맹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15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다행히 시각장애인이라서 못할 건 없다는 생각을 지닌 좋은 선생님들 덕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는데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월가에는 시각장애인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컴퓨터에 나타나는 자료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5시간이라면 저는 3, 4시간 더 일하겠습니다라며 면접관들을 설득한 끝에 굴지의 금융사인 JP모건에 당당히 입사했다. 그의 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애널리스트 6년 차에 금융 분야의 최종 자격증이라 불리는 국제공인재무분석사 시험에 응한 것이다. 그동안 한 번도 시각장애인이 그 자격증에 도전한 적이 없는 터라 응시 자체가 쉽지 않았다.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최 측을 설득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다. 그는 비장애인과 공평하게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 문제를 읽어주고 답을 적어줄 사람을 구해야 했고, 대리로 읽고 적는 시간을 감안해 시험 시간을 50%더 받는 조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점자 기능이 탑재된 계산기를 쓰는 것은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최 측은 결국 그가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일반인이 쓰는 계산기를 안 보고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결국 시험을 보게 된 그는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CFA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지금까지 28년째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해오고 있다. 그 주인공인 애널리스트 신순규를 만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참 대단하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담담히 말했다.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단단한 그에게도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을까? 그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뱃속 태아의 성별을 처음으로 확인하던 날 너무나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아이가 아들이란 걸 알게 된 순간, 아들이 태어나면 여느 아버지와 아들처럼 캐치볼을 하고 목욕탕에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자전거 타는 것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시각장애인인 자신이 그 몫을 다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아들이 태어난 순간을 잊지 못했다. 의사가 앞이 안 보이는 그를 배려해 그의 손을 이제 막 나온 아들의 머리 위로 이끌었고, 그는 손의 촉감을 통해 아들과 처음 만났다.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온 마음이 벅차올랐고,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다. 구 아들은 잘 자라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이 물가에 가게 될 때마다 아들이 물에 들어가려는 자신을 그렇게 말렸다고 한다. 하루는 아빠 수영 잘하는데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망설이던 아들이 말했다. 아빠가 물에 빠지는 꿈을 자주 꾸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꺼낼 수 없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아들을 보는데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마음고생을 하는 게 자신이 가진 장애 때문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미어졌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빠가 시각장애인이라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몹시 화를 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 다른 아버지와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아빠는 자기 전에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고 지칠 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아빠는 그 모든 걸 이미 자신에게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의 말을 들으며 그는 오랜 시간 가져온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기에 그렇게 말해준 아들이 참 고마웠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 없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고도 했다. 그는 책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에 이렇게 적었다. 장애인을 학생으로, 직원으로, 친구로, 심지어 배우자로 선택할 수는 있어도 친부모나 친자식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의 세계를 짐작하는 것은 대체로 상상력에서 비롯됐던 것 같다. 나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장애인 부모를 두게 되었으면 과연 나의 삶은 어떠했을까 하는 상상. 아이와 대화하던 중에 나는 깨달았다. 아이들의 세계는 부모나 환경, 현실 등을 초월한다는 것을. 따라서 부모가 걱정하는 이유로 아이들이 불행하거나 부모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들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그 다음부터 그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지 않기로 했다. 장애인 부모로서 가졌던 쓸데없는 두려움과 미안함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김신영을 인터뷰했을 때의 일이다. 희극인에서 이제는 영화배우로 영역을 넓힌 그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고 했다. 창 하나 없는 어두운 지하에 살았던 시절. 어느 아침 눈을 떴는데
벽에 창문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새벽 일을 마치고 온 아버지가 딸을 위해 밤새 그려놓은 것이다. 아버지는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에서 지내게 한 것을 미안해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깰까봐 불도 켜지 못한 채 그렇게라도 창문을 선물해 준 아버지에게 사랑을 느꼈다. 나도 그렇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내게 처음으로 사준 크레파스는 12색 세트였는데 금색과 은색 등 더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는 크레파스를 사주지 못한 걸 내내 미안해했다. 하지만 나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옆에서 칭찬해주는 아버지의 따스함에 충분히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가 완벽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다. 조금 부족하고 결함이 있더라도 좋은 사람이니까 좋아한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부모는 아이에게 못해주는 것만 떠올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된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그에게 미안해하지 말라며 화를 내는 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세상의 부모들도 부족한 환경이나 현실을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저 사랑으로 아이들 곁에 있어 주기를. 오늘도 더불어 읽다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